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려의 군사제도 관련된 풀생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68페이지 펴보세요. 자, 68페이지에 보면 이군 6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자, 고려 중앙군은 보통 경군이라고 부르며 이 경군이 완비된 것이 이군 6이다. 자, 고려 초 태조가 오랜 전쟁 끝에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찾아오자 전시 체제 하에 있었던 중앙군 체제는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했다. 종래 중앙군의 주력 부대는 기병에서 보병으로 바뀌었으나 중앙군의 임무는 재조정한 것이 그것이다. 자, 바꾸거나 중앙군의 임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자, 군사 업무는 군정 업무와 국영 업무로 구분되는데,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책을 읽을 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군정이라는 것은 이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영이라는 것은 지휘 통솔 관련된 내용이죠. 군정 업무라는 것은 군대 편성과 조직, 보충력 통원, 병역, 인사, 복무, 병기 등의 주요 내용은 행정 업무이고요. 국영 업무는 이제 군대 동원 및 지휘 통솔과 관련된 업무다. 자, 두 업무는 건국초에는 병부와 순군부가 담당했다. 자, 병부는 이제 군정을 담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 재편된 이후에 여전히 병부로 관장했다. 그래서 병부는 이제 여기에서 육부가 있죠. 육부가 이제 병부를 담당했고요. 군영업 무라는 것은 순군부가 담당했죠. 이 순군부라는 그 간청은 태봉 시대부터 있었던 간청이에요. 그래서 선종 이후에 중추원으로 넘어가요. 중추원으로. 자, 중추원의 송나라 간제인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추원이 군사적 업무도 이제 같이 담당하잖아요. 자, 그거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기가 형성된 것은 성종 무적이며 2군이 형성된 것은 좀 늦은 현종이었다. 자, 2군 6기에는 각각 부지휘관이었던 상장군과 대장군이 있으며 자, 2군 6기의 8개 부대 정부 지휘관을 구성된 군사 최고 합작기관인 중방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2구는 이제 뭐 4명이 있겠죠. 6위는 12명이 있겠죠. 그래서 16명 정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계산을 잘못해갖고, 뭐 60 몇 명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제 계산이 잠깐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4명, 여기에 12명에 16명 정도 되게 중방이 있다. 자, 중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중방 외에도 각각의 이제 뭐냐면, 간직별로 장군방, 그다음에 교의방, 뭐 상원방, 난장방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권력을 쥐기 전에 무인들이 권력을 쥐기 전에 이 중방의 권한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병마사에 밀려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이거는 국왕의 친위 된 은양군과 용호군으로 이들 근장이라고 하여 유기부 위에 두었다. 자 용호군보다 용호군보다는 은양군이 우위에 있었으며 은양군의 최고 지휘관의 이제 상장군이 그 특별한 무반의 장이었던 반주라고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용호군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 권룡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인시대인가? 그 드라마 보니까 권룡 행수 해가지고 2인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룡군이 이제 그 2인방이 권룡 행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급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데 자, 2군의 병력은 은양군 1령, 그다음에 용호군 2령이었는데 영당 이제 1000명으로 구성됐고요. 모두 3000명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오늘날 뭐 대대병력보다 약간 좀 많은 병력으로 구성돼 있죠. 친위 부대로서 두 개 부대의 조직을 별도 유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자, 한편 6위는 42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두 개 사단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친위 부대보다는 전투 부대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핵심 병종이 세 개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경찰이나 이런 치안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대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 가운데 핵심인 것은 좌우, 홍이고 사실상 개경 경기뿐만 아니라 국경 방어 임무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출정군,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반란이 일으킬 때 전발할 경우에는 주로 이 부대가 핵심 부대로 해 갖고 나가요. 물론 인제 그때는 보통 인제 1 영당 1000 명이지만 좀 확대 개편해 갖고 더 많은 병력이 인제 나가는 거죠. 자, 이 3 위에 이제 소속된 군사 수가 전체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경군의 주력 부대로서, 자, 금호위는 뭐 경찰 기능, 청호위는 의장, 간모위는 군수 안팎의 이제 성문 수비를 맡았다. 자, 2군 6위를 구성하는 천명단의 영 가운데 보승은 보병이고요. 전영은 기병을 일컫는데, 이해한다. 전자후자가 각각 22령, 16령으로 양자가 합치면 38령인데요. 이들이 이제 부대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영령, 상령, 해령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 2군 6위와 별개로 금군이 존재했던 견해도 있는데, 금군은 2군과 완전히 계통이 달리하는 국왕시의 임무를 맡은 측근 친위 부대였으며, 금군 가운데 경령군은 숙종 때에 그 국왕의 시위를 강화하기 위한 설치된 부대를 주장했다. 자, 이 관룡군도 요것도 이제 해석의 여야가 좀 있죠. 금군이라는 설도 있고,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용호군의 그 별칭이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요게 인제 우인 시대 때는 용호군의 별칭으로 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금군의 상급 공간이 보이지 않고 개별 공간의 실제 지휘 계통인 지휘와 행수가 중심으로 금군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이 행수라는 명칭이 그 관룡 행수가 여기 그 당시 이 그 나중에 인제 누구야?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인제 이방원이 이방원이란다. 저기 맡았던 장군의 그 뭐냐면 그 간직이 관룡 행수였거든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뒤로 넘어가서 2군 6 위에 대한 어떤 구성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2군 6 위의 소속의 군인 구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견해가 있다. 대표적인 게 후병제설이고, 2 인방이죠, 2 인방. 예. 다 까먹었어. 2 인방이 권령 행수였어.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부병제설과 군반 시전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현재는 이게 절충한 이원적 구성설이 인제 뛰어난다. 예, 그래서 경외군, 경외군 홍성제설이 인제 대부분 내용이 이제 구성돼 있죠. 그 교과서나 그 통론에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먼저 이 부병제설에 따르면 2군 6 위의 중앙군은 자연농민총으로 이제 선발되었고 병상 임명한 농민군으로 편성됐으며, 전시과 제도상 군인전은 그 당시 해당 군인들의 본래 소유지의 조세를 면제하는 것 같다. 자, 군반 시족설 같은 경우에는 2군 6 위는 중앙군은 군반 시족이라는 그 분야는 개경에서는 전문적이고 세습적인 군의로 형성되었다는 견해다. 그리고 전시과 제도에서 군인전은 이들에게 수족지를 줬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속해 있는 그 군반 시족들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오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는 백정하고 정오로 나눠져 있죠. 일반민들은. 정오는 역을 담당하는 호고요. 백정은 역이 없는, 특별한 역이 없는 호가 백정이에요. 그래서 이 백정 같은 경우에는 군역의 의무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렇지만 인제 가끔씩 선군을 하죠. 랜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군을 뽑아, 이 백정에서. 그래서 인제 중앙군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군이나. 자, 그럴 경우에는 인제 이들에게 뭘 주냐면 반대국도로서 군인전을 주는데, 군인전을 주는 것은 이제 면세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자, 요즘은 이제 두 견해가 절충하는 견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군 6 위의 중앙군은 개경에 거주하는 정업적인 군인과 그다음 지방에 반상 임명하는 농민군, 두 가지 이제 그 군인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전시과 제도상 군인제를 받은 군인은 중앙군 가운데 일부 특수군인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인제 농민군은 군역을 인제 국가적 분역으로 짊어지기 때문에 군인정을 지급하지 못했던 걸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군인정을 지급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돼 있지만
여기 한국사통론에는 똑같은 군인전이라도 면세권을 받았다. 면세지.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요게 이제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군인전 자체를 지급하는 못했다는 것보다는 면세제를 받았는데 이걸 군인전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이 받은 군인들은 수조권을 받는 군인전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이제 피라미드 보면 상급 지휘관들은 장군급 정도는 대개 보면 인제 무관들이기 때문에 그 전시가에 포함된 가전을 지급받고요. 요게 인제 뭐 약간 인제 오늘날 하사관급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애들은 군반시 쪽으로서 인제 그 군인전을 지급받고 요때 군인전은 수조권적 군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동원된 이제 백정들 중에 일부가 인제 이렇게 받는 건데 자 여기 편입된 건데 사병 정도 되죠. 그래서 인제 여기 애들은 이 군인전이지만 면세권을 받는 군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경군의 이원적 구성을 주장하는 견해 안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경군 가운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영령, 사령, 상령, 해령, 간문의군의 군반시 쪽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군인들은 부병제 원리에 따라 지방에 따라 이제 군역을 수행하기 위한 월남 농민군이다. 자, 이와 달리 2군은 군반시 쪽에 충원되며 그다음에 인제 6 위는 번성한 농력 구성등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관점과 다른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급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데 말해서 여기는 군의 특성에 따라서 인제 부병제로 올라온 군대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군반시 쪽으로 인제 올라온 군대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여기까지만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너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도 인제 또 새로운 그 관점도 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그거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주연군하고 주진군을 좀 볼게요. 자 서울의 2군 6 위의 경군이었던 반면에 지방에는 주연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주연군의 경우 행정지역이 남방 5 도가 아닌 북방의 양계일 경우에 성격이 좀 달랐으며 명칭 또한 주연군과 구분돼서 주진군이라고 불렸다. 그래 갖고 인제 그 내용을 보면요. 경기의 주연군일 경우에는 이 경기라는 것은 이제 5 도와 경기, 5 도와 경기의 주연군일 경우에는 전체 숫자가 이제 보병이 인제 8,600 명, 전용군이 인제 기병이죠. 그래서 19,000명 정도 되고 일품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역부대 이 사람들이 19,882 명인데 총 48,237 명이었다. 근데 이건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요건 기록상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뭐 평상시에는 그냥 축소해서 인제 했다가 간편 체제를 운영했다가 나중에 전쟁 나면 이제 완편이나 더 확충해 갖고 인제 운영이 됐겠죠. 예. 자 보승군과 정용군은 주용군의 핵심으로 치안 방수 그다음 군사 훈련을 담당했다. 이 방수라는 것은 인제 적이 쳐들어오면 지역 방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이 교대로 양계에다가 국경을 수비했다. 일품군은 노동부대로서 공역을 동원했다. 주로 이 일품군들을 인제 이끌었던 장교들은 향리들이에요, 향리. 이 향리들이 인제 전시에는 장교가 돼서 이들을 이끌었던 부대거든요. 자 주연군은 일정한 군영에 주둔하지 않는 예비적 존재지만 외곽에 있는 행정구역에 배치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주연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계속 주둔해 갖고 뭐 군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 시나 필요시 또 전쟁 시에 동원된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이 주연군의 일부는 또 인제 동원돼 가지고 그 수도 방어를 또 하고 또 동원돼 갖고 주연군의 일부가 또 주진군을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북방 경비도 하고 그런 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도와 경기에 주연군이 편성된 반면에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와 북계는 상대적으로 방수군인 주진군이 편성됐다. 자 이 지역은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방어주와 진으로 구성됐고 전국에 약 30만의 지방군이 있었는데 대부분 양계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양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이들 주진군은 초군, 주군, 자군, 우군으로 구성되어 중랑장, 낭장들의 장교가 있으며 최고 지휘관은 도령이라고 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토 출신이 임명되었고요. 초군과 자구군은 마대와 노대가 인제 포함되어 있는데
마대는 여기에 보니까 말맞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마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명. 노라는 거는 뭐냐면 그 기계식 그 활을 노라고 해요. 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제 사용했던 그 부대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초군이 경군의 기병, 이 명칭 정용이라고 부르는 데서 정예병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초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군이라는 말은 특별히 뽑아서 만든 군대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중에 삼별초 같은 거 있잖아요. 삼별초도 초자가 붙죠. 그러니까 초는 그 특별히 뽑아서 만든 특수부대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 당시 사용했고요. 주진군은 대체 양계 토착인으로 중심으로 이제 편성됐으며 일부는 오도로 교대로 이제 방수하는 군대도 이루어졌는데 주진성에 준둔하면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인 전투 부대였다. 외적 침입 시 적의 이제 대부분 결전을 벌이는 방식보다는 주와 진의 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을 닫고 지키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럼 주진군뿐만 아니라 주영군이나 뭐 이렇게 이제 답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고구려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갖고 적이 쳐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이제 싸우진 않아요. 되게 보면 그 기마 그 외부부터 들어온 적들은 중국의 왕조들이나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목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유목민족들을 평원에서 정령으로 고병을 중심으로 한 부대를 가지고 싸울 경우에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이제 올라가냐면 들판을 다 비우고 그 성으로 올라가. 예. 그래서 이제 성에서 장기 농성을 하는 거예요. 적이 이제 성을 공격하면 이제 여기에서 방어를 하고 적이 성을 지나가면 뒤에 있는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이 공격을 하다가 그 뭐냐면 끝내는 보급이 딸려가지고 돌아가거나 패퇴를 하게 돼요. 예. 이걸 종신 방어 전술이라고 하는데 적을 전면적으로 해갖고 전선 형성해갖고 막는 게 아니라 일단 적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계속 소모전을 유도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딱 가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살수대첩이나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 예. 그래서 이제 기주대첩이나 그 앞에 이제 살수나 뭐 기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나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군 유기제의 동요를 보겠습니다. 자, 이군 유기를 대표한 중앙군제는 무인 정권 하에 크게 이제 뭐냐면 흔들렸다. 자, 무인 집중들이 사병을 확보하고 자신의 호위 세력을 양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병의 비중을 축소해 나갔다. 자, 이군 6기의 동요는 별무반이 형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이군 6기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 숙종 때 여진 정권을 위한 별무반이 특수부대가 존재하기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 정권 하에 크게 흔들긴 했지만 이 숙종이라는 것은 그전에 이제 무인 정권 직전 이전까지 이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인 정권 이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일 경제적 뒷받침이거든요. 예. 그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사들이 제대로 이제 뭐냐면 충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충원돼도 대부분 이제 질이 좀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별무반을 특별하게 이제 특수부대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무반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무인 집권 이후에 무인 집정들이 국가의 중앙 군제를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사적인 무력 기반을 강했으며 이군 유기 체제가 크게 늘었다. 자, 이군 유기제는 몽골의 침입으로 한번 타격을 받았다. 전쟁을 위해 무차별적인 징병이 있었고 군인전은 거의 지급되지 못했으며 징병 대상 인원도 다수 희생됐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정들이 징발됐고 예전에는 그래도 면세 혜택을 줬는데 이때는 너무 많이 징발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군 6위의 추군될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도 부실해져 상비구로서 위상이 거의 상실되었다. 또 원나라 때는 원나라 간제를 또 영향받아서 만호부가 설치됐죠.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호제, 만호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만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각자 보시고 이 만호제가 이제 그 조금씩 공민왕 때 이제 외방의 만호가 폐지되면서 좀 순차적으로 이제 폐지가 되기는 하거든요.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구의 침입으로 남도 전 지역이 전쟁하면서 남도 방위 체제가 도 중심의 어떤
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육수군으로서 진수군, 육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군은 기성군이 정비 강화되었고, 적군의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 성격의 연호군이 조직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기성군이야, 기성군. 이 수군은 예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이 수군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수군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수군이 별도의 그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거는 고려 말기 때부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육군에 포함되어 있었어. 육군의 한 병종으로 서 있다가, 그러다가 왜구가 공격해 들어오자 이 수군은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 정부에서 양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직망을 이제 육군과 분리시켜갖고 수군의 조직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망이 이제 어디까지 하면 조선에 가죠. 조선은 이제 그 수용을 따로 두죠. 그래갖고 이제 수군을 이제 따로 둬서 뭐냐면 운영됐다. 이런 건 고려 시대 때 이제 그 당시 그 외구들의 이제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계 지역은 공민왕 때 입군이 설치됐고요. 동서북면 지역의 남도부터 진수군의 병상 입진이 중단되고 토착민으로 구성된 입군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 방위 체제가 갖춰졌다. 그래서 입군을 관할하는 이게 천호는 토착 유독들이 담당했고 중앙에 파견된 만호가 지휘장교를 지휘했으며 그 적이 침입하면 통도사나 원수의 지휘를 받아서 전투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휘 체계를 볼 수 있듯이 이 천호라든지 그다음 만호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이제 원나라 간지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고려 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원수라는 간직이 있어요. 원수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 홍건적도 쳐들어오고 왜구도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수라는 간직을 둬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패기를 줘. 패기. 예. 그래서 이 패기라는 것은 그 뭐야 어 군대를 동원할 동원을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원된 그 군대가 시위군이라고 해요. 시위군. 음. 그래서 이제 이 폐기에서 이제 동원된 그 시위군들이 이 원수의 지휘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언급됐던 이제 북방에 있는 일꾼들도 이게 이제 시위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예. 그래갖고 이 원수는 그때 폐기를 지고 시위군을 동원했고 이 시위군들 사병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런 군대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개입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성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선조 때부터 사병들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사병들이 거기에 입군으로 편입돼 있다가 편제상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동원될 수 있는 또 패기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들이 또 시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 편지가 쭉 나오는데 이게 뭐 별도로 이제 이렇게 그 조직된 것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중첩되면서 연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이 원수제가 이제 고려 후기 때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성계가 이게 이제 집권하고 나서 권력을 잡고 나서는 원수제를 폐지하고 이름을 절제사로 고치죠. 그렇지만 시스템은 동일해요. 그래서 절제사가 이제 뭐냐면 폐기를 가지고 그 군대를 동원하죠. 시위패라는 것을 동원해서 가지고 시군을 동원하죠. 폐기든 시위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제사가 또 사병화되고 그러니까 이 사병들을 나중에 정도준이나 태종이 폐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거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면 교육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인데 특히 과거제도는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고려의 과거제도가 조선의 과거제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려의 지방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자원은 교육제도와 과거제를 통해서 공급되었다.
자, 고려는 중앙 집권적 정치의 시행자인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수업한 사람들은 각오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으니 이 교육과 각오 제도가 고려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자, 고려는 유교를 정치 인용으로 삼았으며 유교 교육을 받은 관리의 양성이 필요했다. 자, 이미 태조 때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웠지만 992년에 중앙에는 정시고 국자감을 설치했으며 교육적 교육제도의 기반을 확립했다. 국자감은 당시에 채용한 일종의 종합대학이고 요거는 신분별 입학이 이제 되죠. 그래서 국제학, 태학, 사문학 및 율선, 산학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 태학, 사문학은 유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 기술학부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신분별 입학이 하는데 국자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품 이상의 자제들이고 그다음에 태학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자제,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율서 산학 같은 경우에는 8품 이하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분별로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국제학은 문무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에게 각각 입학 자격이 주어졌고 여기에서는 모두 유학을 교육하였다. 이에 대해서 율서, 산학 등의 잡학은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이 입학되었다. 잡학에 대한 유학의 우위와 입학 자격의 제한 규정은 고려의 유교적 기숙사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거죠. 자, 성종은 지방호족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도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상경시켜 수업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그 예전에 앞에 언급을 했어요. 예. 이건 성종의 중앙 집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호족을 중앙 관료화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987년에 경학박사, 의학박사 각 한 명씩 12목에 파견하여 지방자재 교육을 계획했고 1003년에 상경, 식도의 박사, 사직으로 하여금 생도를 뭐냐면 수국회 장려케 하였으며 1127년에 인종에는 각주의 한학에 세우고 널리 교독케 함으로써 이로써 고려의 한교가 지방교육의 중심지로 확대됐다. 이 한교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이제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계속 그 이어가죠. 예,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이제 고려 지방 교육에 대한 열성은 지방의 호족 자제들을 각오를 통해 중앙 관료로 편입시키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들 교육기관에 유교적 교양을 쌓은 사람들은 각오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되었다. 처음에 강종은 혼신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오제를 실시했는데 이때 각오에 합격한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됨으로써 중앙집권적 시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 각오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고려 각오제도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야,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려의 과거제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저기 경각정책,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처음 실시한 것은 그 강종 때 쌍기의 건의를 받고 실시했죠. 호족세력들을 이제 견제하고 치위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주로 이제 지방 출신 항공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 관리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선발하는 애들 항공이라고 하죠. 이때는 항공으로 추천됐던 사람들은 지방 호족들이 이제 많이 추천됐고 그 다음에 국자감생이 바로 본 시험인 예부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항공하고 국자감생이 예부 시험을 보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단촐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2층 제도 완비된 거는 덕종 때로 보고 있어요. 물론 학자마다 또 다른 그 견해가 있어요. 왜냐면 고려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역사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제 덕종 2층 제도 이제
그때 완비됐는데 독종 때. 자, 요게 왜 완비된 배경을 보면 과거 응시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요. 지방학교 출신자들 실력이 정화돼. 특히 이제 이 항공이 애들이 지방 출신 항공이 지방학교 배우다가 이제 추천받아서 올라오는데 중앙에 있는 국자감생보다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냐면 이 이층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자감생과 항공생 모두 예비 시험인 국자감시를 보고 합격한 진사안에서 본신 예부시를 보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층제죠. 그래서 국자감시와 그다음 시험이 예부시 이렇게 인제 보는데 근데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학교에 대해 2층제냐 3층제냐 가지고 이것도 여기서 견해가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뭘 어떻게 견해를 달리하냐면 일단은 2층제도 보는 사람들은 여기 국자감시 전에 이제 있었던 예비 시험이 있었어요. 개수관시, 개경시, 빈공시 같은 예비 시험이 있었거든요. 개수관시는 개수관이 보는 시험이고 아마 지방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봤던 시험 같아요. 왜냐면 개수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상 항공인에서 그 항공들을 보내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걸 권력이 그들을 뽑기 위해서 인제 개수관 씨를 봤던 거고 그다음에 개경 씨는 개경에 어 있는 사람들만 봤던 거고 빈공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말하면 인제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시험이에요. 그 당나라 빈공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비고시고 그 예비고시를 합격해야지 국자감시를 볼 수 있는데 국자감시가 앞에 있는 예비고시들을 다 합쳐 가지고 1 층을 보는 고 그다음에 2층 예부심은 인제 2 층제로 보는 사람이 있는다 반면에 여기를 1 층, 여기를 2 층, 여기를 3 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학계 통상으로는 여기가 1 층이고요. 여기가 2 층이야.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종 때는 그 당시 이제 사학 시비도가 너무 인제 사교육이 강해지니까 규정을 바꿨죠. 그래서 그 예종 이후에는 국제감에서 3년 이상 수학 기간을 거쳐야지만 예부시에 인제 합격할 수 있도록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 그래서 국제감시에 합격한 사람을 인제 진사라고 하는데 진사도 3년 이상 국제감에 인제 들어가야지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국제감시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예비고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능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국자금에 들어간 입학 시험이다."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민학 때 들어와서 요거 얘기해야겠다. 자, 이런 제도가 이제 실시되면서 점점 사학 시비도가 이제 쇠퇴되는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사학 시비도는 뭐 정부가 개입해 갖고 강제로 폐쇄된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뭐냐면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민학 같은 경우에는 인제 3 층제가 완비됐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절차 과정을 보면요. 향시가 있고 해시가 있고 전시가 있죠. 그래서 전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그래서 전시는 이제 국왕이 국제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예. 중국의 제도를 이제 받은 건데 그 예전에도 전시와 비슷한 복시라는 게 있었어요, 복시. 근데 복시는 전시하고 비슷비슷한데 이게 비정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시는 복시를 뭐냐면 정기적으로 인제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민왕 때 만들어진 과거의 삼층제 는 이 어디까지 가냐면 인제 조선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가구의 종류를 볼게요. 가구의 종류는 그게 명경가, 제술가, 작가 이렇게 인제 있는데 명경가는 생원가와 연결돼 있고 제술가는 진사가라고 또 하죠. 그 명경가는 유교 경전을 인제 주로 봐요. 진사가 그러니까 제술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경학보다는 사장 문장을 보죠. 시와 부 같은 문장을 보고 과거 중에 가장 중시 여겼다. 그래서 명경과보다 10배 이상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되게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우리나라하고 인제 그 당시 중국하고 외교 관계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데, 외교 관계에서 인제 보면 표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표를 인제 보내면 이 표를 잘 지어야 돼. 그래야지 외교 관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지을 때는 보통 인제 시나 구나 같은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상당히 조선 초기까지 상당히 중요시했다. 외교적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작가는 뭐냐면 여기 뭐 명봉업이나 법, 명산업, 그다음에 이제 명서, 의업, 이렇게 해서 인제 총 11개 시험 기수하고 시험 봤고요. 그래서 인제 뭐 작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항공시, 석영시, 객경시를 거친 다음에 작업감시, 뭐 동당 작업 있는데, 이렇게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하게 인제 봤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약간 이제 있긴 있는데, 예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인제 폐지되고, 공양왕 때 3 년에 정식으로 이제 실시했는데, 공양왕은 이제 거의 3 년이면 조선 넘어갈 때죠. 그러니까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지만 예종 때 인제 그 당시 무학제라는 것들이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송해 국자가 많아서 또 양학제가 있고, 별무반 설치나 관련해서 여진족 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무관 양성이 필요했던 거고, 그 일환으로 이 무학제가 설치됐으면 좀 각오도 실시해야 되잖아요. 예, 무과도 잠시 실시했지만 무신대 반대로 인종 때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제 제대로 된 건 요때 인제 잠깐 실시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제 그러면 이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 지휘관들은. 이들은 이제 고려시대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세습이었죠, 세습. 음. 세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방 가문들이 있고, 무방 가문들이 뭐냐면 세습직으로 인제 장군이나 고위 관료가 됐던 거고요. 가끔씩 인제 뭐냐면 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민 같은 사람들은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박을 잘했기 때문에 중당장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세습으로 해 갖고 인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또 승과라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승려에게 법궤를 부여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주지는 원칙적으로 법궤를 부여받은 승려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승려 중에 고위급 승려들은 꼭 문과에 승과에 합격을 했어야 해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종시와 선종시가 있다. 예. 이렇게 있어요. 조선 시대에는 승과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문정왕후 때 인제 잠깐 실시했고 그랬지만 거의 없었죠,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쪼금 있었고,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 비해서 조선 시대 얘기하는 거야. 조선 시대는 쪼금밖에 없었고, 문정왕후 때. 고려 시대에는 승과가 이 제도화되었다. 이게 지금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좀 차이점이죠. 대신에 조선 시대는 무과가 있었죠. 예, 무과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자주 문생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주 문생 제도는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중국에 보면 인제 시험을 보는 사람을 인제 뭐냐면 문생이 나오고, 시험 감독관 을 이제 지공고라고 하죠. 자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주 문생 관계가 인제 형성이 됐죠, 시험 보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예부시 책임자 지공고 자주와, 그다음에 그 시험을 보는 동지공고 사이에 문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이때 과거 급제자는 급제자가 지공고의 은혜로 봐서 지공고인 자주와 급제 문생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을 이제 당연하고 해요. 예. 이 당연한 말이 이제 고려 시대에 많이 쓰이는데, 오늘날 조선 시대에 뭐가 비슷하냐면 당파, 분당,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파와 분당의 기원을 고려 시대 당연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 당연은 앞에서 말한 이 자주 문생 관계에서 끊어주고 믿어주는 관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자주 문생은 학문적인 정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 그렇지만 정치적 사회적 결속,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서 왕권을 제약하는 폐단이 일어났다. 자, 이 자주 문생 관계에 관련돼서 서경이 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응시 자격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응시 자격은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 예.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명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통론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작가는 일반 농민들을 응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술가, 명경가, 응시적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 제술가가 문제가 됐어요. 제술가는 인종 이전에는 귀족 황리의 자제들이 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인종 이후부터는 이게 풀려 가지고 법제주고 모든 양인들이 응시하는 자격이 부여됐다. 물론 법제적으로 풀어줬다 해도 실제로 인제 양 일반민들이 농민들이 이 제수권을 볼 수는 없겠죠. 문화적 자본이 딸리니까. 그래서 인제 요런 견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굳이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인제 관련된 통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과거제도는 제술가, 그다음에 연경가, 그다음에 잡업, 세수 나눈다. 자, 제수로는 이제 시부 송책을 이제 문화고 등 문학의 시험을 보고, 명경업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같은 유교 경전을 시험했다. 이들은 모두 문신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재수업이 보다 중시되어 가거라 하면 통상 재수업을 지칭한다. 그 합격자가 준용되어 특히 우대였다. 이에 대해서 작업은 의학, 천문, 음양, 지, 율, 서, 산 등 기술관 시험으로 그리 중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 무반에 선발된 이 무과는 예종 때 잠깐 실시되었으나 무신대 반대에 부딪혀 폐지되었다가 고려 멸망 직전인 공양왕 때 비로소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자, 이러한 과거 제도가 문해를 존중하는 문신 위주의 선발 방법으로서 무반과 잡학을 경시하는 풍조를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 과거는 중앙관리 자재인 국자감생과 지방 출신의 항공이 직접 바로 본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이제 문종 때죠. 문종 때 정비되면서 예비 시험인 국자감시를 거쳐 본 시험인 예부 시험을 치르도록 법제화됐다. 국자감시 이전에도 뭐 개수관시, 개성시, 그다음 빈공시 같은 또 예비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국자감시와 함께 이제 뭐냐면 같이 통을 쳐서 그냥 예비 시험이라든지 보죠. 자, 국자감시는 사마시, 진사시라고 인제 했는데 응시자금은 중앙의 일반 국학생, 12도생 그리고 지방의 개수관시에 선발된 항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단 여기 합격하면 진사의 칭호를 이끌게 되고 본 시험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본 시험인 예부시는 보통 동당시라고 칭했으며 국자감시가 합격한 진사가 응시자의 주축을 이뤘지만 예종 이후에는 진사도 여기에 국자감 3년 이상 수학 기간을 거쳐야만 응시할 수 있는 재생들이 증가했다. 예, 국자감생들이 재학생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과거 제도는 그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된 거지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모두 관리로 임명된 것이 아니다. 합격 인원에 비해서 간직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와 좀 달라요. 조선시대는 일단 합격을 하면 거의 자기가 이제 진짜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100% 간직에 취임해요. 그래서 간직 자리가 없으면 건지라는 이름으로 취임하죠. 건지는 이제 임시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턴 사원이라고 하는데 인턴을 좀 하다가 건지를 좀 하다가 이제 그 간직에 취임하는 식으로 100% 간직이 취임을 보장하는 데 비해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은서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게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예. 그래서 조선도 은서가 있었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 은서직이 상당히 많았고 그 간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합격하더라도 국보로 간직에 임명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고려시대 가고제도는 그 뭐냐면 일종의 관리 자격 시험이었지 관리 자격 시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 당시 관리 임명 시험은 아니었어요. 예. 그 요 안에서 자신의 인제 능력에 따라 또는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이제 어 임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과거의 성적과 출신 문부의 간직 임명이 크게 작용되었다. 자, 귀족 가문의 급제자는 좋은 간직을 보임받고 승진하는 데 유리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고려시대의 과거를 통해서 관리만 등용된 것이 아니라 음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문서, 문흥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도 있었지만 고려시대 때가 상당히 비중이 컸죠. 자, 그 고관의 자제는 자동으로 관리도 될 수 있는 제도다. 즉 5품 이상이 벗으면 하면 그 아들 하나를 관리로 들여다보내 들여보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니, 자 이는 귀족사의 밑받침이 되었다. 뭐 그 아들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이제 여러 명의 자기 일가 친척도 인제 뭐냐면 음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고려시대는 이 문서제가 일반화되어 귀족의 자제들이 음서를 통해서 관리로 등용한 임명되는 형상이 두드러진다. 이들 음서 출신 자는 간품이나 간직 승진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이 5품 이상의 간직에 오르고 재상을 진출한 사람도 많은 편이었다. 바로 이 음서 제도와 공음전시가가 그 5품 이상의 고관들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고려 사회를 귀족 사회로 이제 규정된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귀족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이 지위가 세습되고 세습이 법적으로 보장돼야지만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 귀족들의 세습적인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준 거, 제도적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음서제도 공음정시가다. 예, 아까 귀족제설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려의 과거 제도와 교육 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중에 뿌셈 제도 관련된 뿌셈에서 인제 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뿌셈 80 페이지 펴 보세요. 자 과거제 시행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과거제가 고려에 처음 도입돼 시행된 것은 강종 9년 때다. 자 후조 출신이었던 쌍계 건의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이는 당시 훈신세력들을 억제하고 신진세력들을 등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됐다. 과거제는 개인에게 신분 상승 통로 역할을 했으며 국가적으로 새로운 지배계층을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과거제도는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간인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과거제도가 실시한 실시된 처음에는 고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국학생이나 지방 출신의 항공을 막론하고 예비고시 없이 곧바로 본고시에 응시했다. 이후 예비고시를 할 수 있는 국자감시가 실시되어 중앙의 국자감 학생이나 지방의 항공이 모두 거쳐야 됐다. 예, 국자감 시험에 합격한 진사들은 본고시인 예부시, 동당시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 예부시 급제자는 대서 국왕의 친히 시험을 보는 복시가 있었는데, 이건 간헐적으로 시행됐으며 극락과 관계없이 급제 순위를 결정할 뿐이다. 자, 이게 복시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삼층제, 전시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복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시는 앞에서 전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상설 시험이 아니라 비상설 시험이죠.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설보다는 정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제도적 정비를 본 고려의 과거 제도는 원나라 간섭기 그 이상이 동요하고 국제감시의 집회가 이어졌다. 그래서 공민왕 때는 원해 제도를 받아들여서 원나라도 과거 제도를 실시했죠. 예. 물론 비중이 낮았지만 그래서 항시시 전시제도에 채용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아마 이제 원나라 과거제도는 송나라 과거제도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의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실제로 송나라 과거제도에 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 과거 지망생 1단계 항시를 각 지하의 본관지 해당 도에서 응시했으며, 이 항시 합격자들은 중앙의 예우에 주관하는 회시에 응시했다. 자 그다음에 해시 합격자는 다시 전시를 치러야 됐다. 자 전시가 강화됨에 따라서 과거 시험에서 국왕의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 이는 과거 삼층제는 우왕 때 잠깐 폐지됐다. 차왕 즉위년에 부활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 삼층제가 그대로 조선까지 가죠. 자, 그 과거 시험 과목과 급제자 진출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과거는 제수업, 명경업, 잡업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교적 문학적 능력과 소양을 기준한 제수업 제수업이었는데,
재수업은 예경, 육경이, 사서이 같은 경학과 시부송 같은 문해, 그리고 시무책이나 책문, 대책 같은 시무들을 봤다. 시무책, 책자가 들어가면 오늘날 말하면 논술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논제가 주어지고 그 논제에 따라서 쭉 글을 쓰는 것이 책이야, 책. 예. 그래서 이걸 보려면 암기력, 문장력, 창의력, 현실 정치에 대한 해결 능력을 두루 갖춰야 재수업에 이제 합격할 수 있었다. 자, 이에 반해서 명경학 같은 유교 경전을 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경전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작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유럽, 그다음에 산업, 서업, 그다음 의업, 주군업, 복업 등등 11개의 종류가 있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선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한국사 통론에는 작가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작가가 재수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작가로 그 등용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국왕 측근이 된 사람도 많아요. 예.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소양의 합격의 관건이었다. 자, 과거의 대표적인 재수업의 명공업은 항리충에서 가운데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 응시하고 일부 양인과 향부국인들이 응시할 수 없었다. 시험에 앞서서 응시자는 평소에 지은 시, 부, 담은 행건과 지방 구성원의 신상을 기록한 가장을 주관 부서인 예부의 공원에 제출했다. 자, 이는 응시자의 능력이나 집안 배경이 급제 여부나 급제 이후에 초직을 받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근데 이 응시 자격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 갖고 인제 보통 인제 요렇게 두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수업 같은 경우에는 명경을 보면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양인도 볼 수 있었다. 초창기 때. 그런 이제 설도 많고 재수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지만 원래는 인제 이렇게 항리들만 볼 수 있다가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서 인종 때에는 양인들도 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 하여튼 뭐 설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인제 향리층만 봤다 이렇게 해 갖고 인제 했고 아마 제도적으로 인제 뭐냐면 일반 항리나 양인들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인제 논쟁은 있을 수 있죠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재수업 명경을 보려면 어느 정도 집안이 받쳐줘야 되고 또 집안에서 인제 공부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재수업 명경험에 보는 자격이 뭐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아직 학교에서는 그게 딱 정확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만 있을 뿐이고요. 자 하여튼 넘어가고 자 작가의 경우에는 양인 이상에게 개방되었다는 게 여겨지지만 실제 그들이 사회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작가의 응시 급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예 근데 그래서 뭐 양인은 인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도 작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업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작가를 계속 배출한 집안이 계속 작가를 한 것 같아. 이거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중인 집안에서 계속 작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나온 나머지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다음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여기 마지막 단락은 제 자주 문생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 좀 보겠습니다. 자 본고시 예비시의 책임자는 지공고와 동지공고가 있다. 자 요걸 인제 지공고를 자주라고 하고요. 예 동지공고는 인제 문생이라고 하죠. 이들은 재수일과의 경우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감독하고 채점과 가차를 정한다. 그러니까 등수를 정한다는 거죠. 급제한 문생은 급제가 지공고의 은혜로 보아서 양자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과거를 통해 자주 문생인 공고한 유대를 인제 맺고 학문적인 정통을 이어갈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함께 급제한 사람 역시 동료로 그 동기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예. 물론 동기란 개념은 그 당시에는 좀 다른 의미로 쓰긴 했지만 동료로 엘리트 의식과 동료 의식을 갖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자주 문생 및 동료는 사회 상호 간의 각종 교류 모임을 갖고 시문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인간관계망은 고려사의 연출에 영향을 이 매우 컸다. 연주로서 매우 영향이 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음소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음소도 인제 뭐 3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 오픈 이상의 관리의 자선들에 대한 일반적 응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응서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신자손에 대한 음서, 그리고 조종 모예에 대한 음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공신자손이나 조종 모예에 대한 음서는 그 음서상의 성격상 특수한 경우 국왕의 직이나 복위, 그다음에 인제 왕태조 퇴후와 태자 책봉, 기타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부정규율 시행됐음을 볼 수 있다. 자, 문제는 인제 제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이 오품 이상의 인제 관리되게 하는 것이 음서, 즉 문음인데 문음은 앞에 있는 두 종류의 음서와 달리 연중 어느 단위나 제수된 것으로 나타나 어느 때나 시행할 수 있는 학례적 제도였다. 음서의 수혜자들은 보통 아들이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에 뭐 수양자나 손자, 사위, 외손자, 요 조카, 외조카, 동생, 삼촌 이하의 후손과 반기 친족을 망라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위도 음서 대상이고요. 외손자와 외조카도 음서 대상이죠. 자, 이거는 그 조선시대와 좀 달라요. 조선시대는 사위가 음서 대상이 아니에요. 그 외손자, 외조카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처계와 모계도 어 다 친족의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측적 그 활동 제도라고 하잖아요. 이 양측적 활동 제도가 뭐냐면 이 모계, 부계 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제도도 반영되고 예 상속 제도에도 반영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오면서 이제 부계를 강조하면서 요 애들이 빠졌죠. 예. 손자나 뭐 외손자, 외조카 이런 것들이 빠졌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자제 형태도 똑같아요. 연자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자기 이제 그 장인아버지나 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장인이 이제 죄를 짓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외할아버지가 죄를 짓 경우에는 외손자나 그 사위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물론 그런 것들이 쪼금씩 작용되긴 했지만 어 주로 모계 혈통이기 때문에 아니 부계 혈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가나 그다음에 처가 쪽으로 해 갖고 뭐 죄를 짓고 그래 갖고 이제 처벌받는 경우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예. 이런 것도 좀 양측적 혈통 그 제도하고 연결돼 있다, 계통하고. 그 고려는 양측적 혈통 그 제도인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는 부계 혈통을 되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인제 크고 영향을 줬던 거죠, 제도에.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음소는 인제 처음 받을 때는 산직인 동정직을 받았다가 그러다가 인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인제 간직으로 정식으로 이제 취임한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인제 요거 있는데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과거와 음서 두 제도는 원리상 충돌된 것이 있었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고려의 간인을 배출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역시 당시 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선호된 것은 과거였다. 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과거에 급제하고자 했다.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간인의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고려의 그 관료 사이는 정체되지 않고 활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왕조를 오래 지속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 많이 응시하는 사람들이 향리들이죠. 그 향리들이 이제 중앙에 간직이 올라가면 이제 그 중앙 관리가 되고 과거에 합격하면 이들이 인제 또 계속 세습을 계속하죠. 세습보다는 뭐 음소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과거에 합격해서 또 이렇게 이제 자기 관리를 계속 세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통혼권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문벌 귀족들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얘네들은 인제 구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지방 향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하면서 뭐냐면 중앙 정치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교육 과목 사교육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437 페이지 펴 보세요. 요
자, 국자금 설치와 운영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기의 강인은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운영에 참여했으며 또한 문장을 짓고 공문서를 처리해야 했다. 공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간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공부 수준도 높을수록 학문의 경제가 빼어날수록 그 간인은 높이 평가되고 다른 간원이 부여하는 문안직이나 천효직에 하락할 수 있었다.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창설된 기록은 성종 11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도적인 재편성을 보이고 실제는 이보다 앞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국초부터 국가의 경영하는 데 많은 관리가 필요했고 다수의 간원이 여러 행정부서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간인들이 육성한 기구로서 원봉성, 한림원, 강문원 같은 특정 간부의 일정을 기능을 했지만 이와 별도로 학교가 운영 학교에서 운영 잠깐만요. 네. 학교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아마 국초의 신라제도를 이어받아 국립대학이 설치되는 곳 되었을 것이다. 국립대학이 운영되었을 말씀을 성종 8년에 대학조교, 국제박사 같은 직제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다. 국자금은 충녕 원년에 원해 간섭으로 간제를 고치는 가운데 국학으로 개칭했고요. 국자금 자체가 이제 그 중국의 제도를 영향받은 거잖아요. 명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격을 좀 낮춰갖고 국학으로 이제 개칭했다. 그러다가 이제 충녕왕 때 성균 간으로 됐던 거야. 그 충녕왕 34년에 충성왕이 즉위하면서 간제를 기억해서 성균 간으로 불려졌다. 그래서 성균 간은 공민왕 5년에 원해 간섭으로 개편됐던 간제를 문종 때 복구시킨 가운데 다시 국자로 고쳤으나 공민왕 1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됐으니 그 후에 명칭이 고정됐다. 그래서 이 국자감이 국학, 성균관, 그 다음에 국자감 여러 이름으로 개편되다가 결국에는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확립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고려시대 말기 때 성균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고려에 가면 이제 성균관 자지처가 있는데 개경에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조선에도 이제 성균관이 있었죠. 이 성균관은 국자관과 달리 뭐만 가리키냐면 유학만 가리키는 거예요. 유학. 특히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국자관 같은 경우에는 유학뿐만 아니라 기술학부도 있었죠.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리학만 가르쳤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국자감은 처음 설치할 때는 활기떴으나 점차 쇠퇴했다. 최충이 사학이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아 문중 17년에 국자감 거의 폐업의 지경에 이르렀다. 숙종 7년에 당시의 재산 소태부가 국자감을 폐지하는 걸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예종, 인종 때에 이어 더 위축된 국자관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어 이것은 교육의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당시 사학 시비도가 이제 뭐냐면 확대됐기 때문에 상대적 국자관 기능이 좀 약간 폐업 수준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국가 입장일 때는 그렇다고 폐업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국자관을 통해서 그 뭐냐 그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관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학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시험을 잘 보는 거야. 그 과거 시험을 합격률을 높이는 거니까 과거 시험만 보면 국자감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폐업시켜 버리면 이게 국가의 주도의 인제 어떤 그 교육제를 통해서 충실한 관료들 양성하는 목적을 버릴 수 있잖아요. 사학이 그걸 다 맡겨 버리면 사학 자체는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국가에 충성하든 말든 간에 과거학국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식으로 인제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하고 그 뭐냐면 그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자감을 좀 더 인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했겠죠. 그걸 통해서 사학 위주의 어떤 그 사교육을 좀 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국자금을 어떻게 부흥시키려고 했냐. 여기 보면 자 예종 4년에 교과 과정의 운영을 체계하기 위해서 7개 전문 강좌인 칠제를 설치했다. 칠제는 시부 교육보다는 경위에 토달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시했는데 칠제 가운데 6제가 이제 유학제고 한 개가 무학제다. 그래서 문무양제가 인제 있다는 거. 송나라의 관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시부 교육보다는 경위에 토달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시했다. 여기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시를 잘 짓거나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이 유교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목조 이제 했다. 교육을 했다는 거죠. 왜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시와 문장을 잘 짓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악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유교 경전을 읽고 그 나름대로 자신의 뜻이나 이런 것들 해석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경의를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름은 영택제, 그다음에 주빙제, 경덕제, 구인제, 보홍제 등등이 있었다. 자, 육학 계통의 유학 계통의 이제 육지 학생 가운데 행해시의 우수한 성적,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기숙사죠. 기숙사 지금 말하면 기숙사에서 그 평가하는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우리처럼 이제 뭐 1차 시험, 2차 시험 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인제 성적 평가에 따라서 우수한 그 성적을 거둔 학생은 상세생이 되었 상사생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들 상세생에게는 과거의 초장과 중장을 연장해 주고 종자만 치르도록 했다. 그래서 이 초장, 중장, 종장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인제 어 보통 인제 향시, 회시, 이렇게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후에 공민학 이후 같은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 해시 같은 경우는 항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서도 초, 중, 종, 여기에서도 초, 중, 종 요렇게 세 번을 거쳐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전시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요 시험을.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그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와 달리 상생생이 칠지에 속한 학생 전체이며 이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일반 학생이 있어 결국 국제과목 학생은 칠지생과 그다음에 일반 학생 2 단계로 구성됐다는 견해도 있다. 뭐 이건 견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칠제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인제 그 무학제가 있고 육제, 유학제 가운데 평소에 보는 시험이나 뭐 기숙사에서 보는 시험 기숙사의 생활평가 등등 고려해 가지고 상생생이 있었고 이 상생생에게는 그 뭐냐 과거의 초장과 중장을 면제해 줬다. 이런 것들을 인제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권들은 후에 성균관에서도 인제 보이죠.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뒤에 있지만 어떤 일부 시험을 면제해 주고 그런 것들이 특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실제는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 학부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으나 종종 국학을 기피했던 기존 문불 가문의 자제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무학교육은 무신들의 반대로 인종 때 폐지되었다. 예, 무학제 같은 경우에는 폐지됐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종 때 또 무과를 잠시 실시했는데 이것도 반대로 폐지됐죠. 예. 자 그다음에 예종 5 년에 이게 중요한데 과거제도를 개편하면서 제술 명령 등에 응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국작을 공부한다고 규정했다. 그때까지 사학에서 공부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다수가 합격했지만 인제는 사학에서만 수학에서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다. 자 예종 14 년에 국자감의 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형구가 설치했으며 국자감의 건물도 준건하였다. 그리고 유명한 유학자들을 선발하여 학관 박사를 삼아 경위를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가르치면서 지도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종의 적극적인 국자관 진흥책으로 국자관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자, 예종에 뒤이어 인종 때는 교육진흥청이 힘을 기울였다. 자, 초기 일종의 학식을 제정하고 국자관 운영을 크게 변경했고 그동안 홍보에서 담당했던 유학을 국자관 옮겨 경사육학으로 정비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국정에서 경사육학이 이제 형성된 것은 요때야. 인종 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도적으로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조치로 국제간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무인 집권기 때는 학교 교육이 좀 약간 인제 뭐냐면 위축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무인 집권 초창기 때는 문인들이 상당히 뭐냐면 고생을 했죠. 많이 죽고. 그렇지만 이제 최씨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무인 정권들이 안정화되면서 나름대로 인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거 이제 과거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문인들을 선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감독도 교육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영역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깔려 예, 그런 점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쭉 있는데 뭐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공민항 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공민항 때 내용 보면 앞에 전에 인제 뭐 성균관이 좀 약간 불타 없어졌나 봐요. 그걸 재건하는 내용부터 나오는데 보면 공민항 16년 불타버린 이 성균관을 재건했으며 사서 오경제를 설치하여 황계 성 황계성 부사였던 이세기에게 대상성에 건의케 하였으며 성균관 운영에 책임을 맡기고 경악에 능한 김구영, 정몽주, 박상춘, 박이중, 이순신 같은 당대 인류의 소장학자를 뽑아서 학관을 경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색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학파가 형성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색이 일종의 이제 스승 역할을 했다. 신진사대부에. 나중에 조선시대 때 건국했던 그 여러 학자들 있죠. 그다음에 신 정도전 같은 그런 사람들, 정몽주 그런 사람들이 이색 밑에서 국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이색이 학장이 있을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왕 초 때는 과거제에서 시부가 더 중시되고 학교 재정이 궁핍해져 교육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시부를 중시한 거고 뭐 여기 성균관하고 인제 뭐가 차이가 있냐. 성균관이나 국자감이나 시부보다는 경애를 강조해요. 경애 아까 저 있죠? 그래서 유교 경전 속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현실 정치를 개혁하려는 또는 현실 정치에 응용하려는 그런 것들이 경인데, 시부 같은 게 시와 문장을 잘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당연히 시부가 병성할수록 이 성균관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자, 뭐 이렇게 인제 있고요. 참고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부보다는 유교 경전을 강조해요. 그 과거 시험에도 유교 경전을 중요시 여기고, 예, 그게 좀 바뀌어졌는데, 자,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로 인제 시부를 강조했다. 재수가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밑에 뭐 국제과학상의 수학 및 입학 작업을 인제 보면 여기 그 내용이 인제 있는데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인제 그 국제학, 태학, 사문학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기준이 자기 아버지의 어떤 버스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지방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한결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인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사학의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문종 때 채충은 다수의 교육하는 도로 발전했다. 그래서 그 문종 때 이 채충을 따르는 사람들 보통 도라고 했어요. 도. 도. 그래서 이 도가 있는데 이 채충의 이제 문헌공도라고 하는 명칭도 요게 나온 거죠. 그래서 채충의 문헌공도가 생기고 나서 그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뭐냐면 그 사학을 이제 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도가 형성되고 이게 꼭 합쳐서 이제 사학 12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최충은 다수를 교육하는 도로 발전시켰으며 국자감을 능가하게 되었다. 최충의 사숙이 처음 만들어지자 선비와 평민의 자제들이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쳤다고 할 정도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왜냐하면 최충은 예전에 인제 지구 그 시험 감독관이었거든요. 그 시험 감독관이 퇴직하고 나와서 인제 사숙을 여니까 과거의 학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최충의 인제 구제학당이 크게 이제 환영받자 이후 이제 사학이 계속 불리었는데 개경에만 해도 11개 이뤘다. 최충의 문헌공도 합해서 이들 12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12명의 인제 스승 밑에 따르는 그 무리들 을 도라고 하니까 12 명이 따르는 무리들이니까 12도라고 인제 부른 거죠. 사학 12도는 대개 문종 때 성립되어 예종 때 크게 번창했으나 예종 이후에 국자 간의 교육을 강화하자 쇠퇴의 길을 밟았다.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예전에 오래된 기출 문제. 예. 그래서 인제 그 사학 12도가 쇠퇴한 배경은 국가가 막 탄압해 갖고 쇠퇴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국자 간 교육이 강화되고 그 예종 이후에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학하면서 뭐냐면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학과 달리 문헌공도는 많은 인재를 교육하면서 공양왕까지 지속되었다. 처음에 사학을 익혔던 최충은
송악상 아래 자아동의 학당을 마련하면서 낙성, 대중, 성명, 경험, 조도 등등등등을 구제로 나눠서 전문 강좌로 개설하겠다 인데 이 최충이 이제 만든 이 구제 학당의 명칭들 중에 일부가 뭐 어디에 나오냐 대학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대학 중용에서 나오거든요. 예. 요 명칭을 딴 거야. 대학에서 중용에서. 대학과 중용에서 나오는데 대학과 중용은 사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부터 인제 뭐냐면 그 송악, 이학 예 그 당시 송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송악이나 이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어떤 기원을 이제 탐구할 때 여기 뭐냐면 이 최충의 그 구제학당의 명칭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부터 뭐 송악이나 이학 같은 성리학의 전신 학문들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나머지 사학도 모두 고관 출신자이다. 당대 대학자들이 성립했다. 자 이들은 국제학원의 학관보다 우수한 능력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으며 지공고로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각오를 간장해 인재를 선발하기도 했다. 자 이 시비도는 국영과 3사를 교과 내용을 했는데 때로는 교석가가 국제학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래서 각오에 응시하려는 이들은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사학에서 배울 수 있기에 다투어 사학에 들어가려고 했다. 국제감은 아무래도 과거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사학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 국제감 자체가 과거 시험만 몰두해 갖고 인제 초점을 맞춰서 시험을 그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교육 과목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사학은 유일하게 오직 뭐야? 예 과거 시험에 합격만 인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교육 자체가 지금 뭐 입시가 강조된다고 해도 입시만 목적으로 해서 공교육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들이 공교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인제 대형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냥 수능을 잘 보는 데는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입시의 초점 기준을 볼 때는. 자 그리고 급제자와 설립자의 학능을 결속하여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사학의 학생들이 몰린 연유였다. 그래서 사학과 국제학은 초기에는 대체 동급의 교육기관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종 때 과거를 응시하려면 3년 동안 국제학원에 수학한 것을 의무화하자 사학이 불리해졌다. 예종 때 개혁으로 사학은 국제학원의 하위 교육기관으로 강등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사학은 다시 동급 기관으로 자리잡음을 보인다. 시기에 따라 다소 어, 달라지겠지만 사학 시비도는 교육과정상 국립대학이 국제학원과 대체적으로 비등한 위치에 있다. 사학은 공양을 삼는 혁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학이 쇠퇴된 것이 갑자기 이제 뭐냐 예종 때 이렇게 수학 3년 해야 된다. 3년 동안 이제 국제학원에 수학해야 된다. 그 조치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갑자기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하한 형상을 띄었다는 거죠. 조금씩 어떨 때는 좀 하다가 어쨌든 다시 인제 또 쇠퇴하고 이런 이제 형태에 뛰다가 쪼금씩 쇠퇴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쇠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사학 시비는 결국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앞에서 말하는 요 3년 동안 국제학원 수학하는 것이 계기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하락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 고려도경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고려도경 자체는 좀 외워 두세요. 예.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2번이 나왔어. 그 책 이름 쓰라는 거. 이 서공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서공은 이제 송나라 때 인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인제 그 뭐냐 고려에 사신을 왔다가 고려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있고 그림이 밑에다가 인제 텍스트로 이렇게 구성된 책이었는데 이건 이제 원본은 상실되고요. 요 그림 없이 이 복사본만 뭐냐 지금 남아 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이 고려도경이 왜 사료적 가치가 높으냐면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저자라든지 후대에 쓰여진 거는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좀 편집된 그 사료예요. 그러니까 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로 정치사 위주로 인제 쓰여져 있는 데 반해서 이 고려도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냐면 서웅이라는 인물이 와 가지고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쏜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차 사회적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사보다는 생활사나 뭐 이런 경제사 이런 것들에 맞춰 갖고 썼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생활사나 경제사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 고조도경은 꼭 그 뭐냐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하여튼 이 고조도경에 나와 있는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아래로는 연원칙 거제에는 거제에도 경관이나 서사가 두세 개씩 늘어서 있어 백성의 미혼자녀들이 자제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스승에게 경서를 배운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서당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초급 기간 정도? 자 했다. 이곳은 어린 나이에 배우는 곳이었으며 백성들의 자제를 백성의 자제도 표현됐듯이 학생의 신분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서재가 활발히 교육 활동을 전개한 것은 무인 집권기로부터 보인다. 그래서 무인 집권 이후에 살림이나 상사에 응도한 문유나 강한 현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재를 지어 학문을 닦으면서 후직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했다. 이때 서재라는 것은 요길 얘기하는 거죠. 예, 초등 정도의 기간 초를 얘기한 거고 그 앞에 있는 인제 뭐 사학 시비도는 이제 좀 고등 기간을 좀 얘기한 거고요. 예.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잠깐 볼게요. 비상교과서에 자주 문생관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예. 비상교과서 72 페이지에 펴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자주 문생 관계로 알아보는 고려 과거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자, 자주 문생 관계로 알아보는 고려 과거제. 자, 고려의 과거제는 처음에는 매년 시행됐다가 성종 때는 30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시행됐고, 이걸 식량시라고 하죠. 식량시. 그래서 이거는 송나라 때 제도적으로 완비된 거야. 3 년에 전기시를 보는 거, 신령시를 보는 거. 이게 인제 고려나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 때 간제를 보면 은근히 송나라 때 이 뭐냐 간제나 이런 그 제도들이 은근히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현종 이후로는 대체 매년 또는 경로로 인제 시행됐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문과의 합격 정원은 후기에 가면 33명 정도였고 이렇게 이전까지는 그보다 적은 수가 급지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현종 이후부터 매년 또 경련으로 시행된 거는 식령시 외에도 별시라는 걸 포함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부정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당시에는 과거에 합격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자 이런 과거를 주관하는 정부시연가는 각각 지공고 또는 동지공고라고 불렸으며 예. 당년에 근거했던 이제 급제한 자들은 지공고, 동지공고를 자주라고 하고 그 자주를 문생이라 했다. 그 자주와 문생 간의 관계는 마치 부자와 같았으며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아 제가 앞에서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제 앞에서 인제 지공고는 정시현관 그다음에 동지공고는 이 문생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부시현관이 동지공고네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고쳐 주세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좀 고쳐 주시고 그래서 지공고와 동지공고가 자주고 이게 인제 자주 밑에 있는 시험 본 사람이 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정시험관은 지공고 그다음 부시험관은 동지공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정해서 들어 주시고요. 그 자주와 문생 간의 관계는 마치 부자와 같았으며 그 1년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급제자끼리 동년회를 인제 이 동년이라는 것은 같은 이제 동기죠. 동기. 예. 그래 갖고 인제 형제같이 지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동기라는 용어는 있긴 있어요. 지금은 동기는 같은 입사했던 사람들이 동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동기는 의미가 뭐냐면 조선 전기 때까지는 같은 뱃속에서 기를 같이 받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동기라고 했어요. 동기. 예. 그래서 이제 이 동기보다는 이때는 동년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주 문생, 동년회 같은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결속을 가져오긴 했지만 점차 세력을 형성하여 왕권을 제약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자주 문생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좀 쉬었다가 고려의 인제 전시과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전시과 체제에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되게 중요하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예.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쉬었다가 인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